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1학기 구주입의 기말고사 중학교 1학년 국어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주입의 구리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최주찬 선생님입니다. 다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번에도 구주입의 기말고사 국어 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총평이랑 난이도 어떻게 됐는지부터 얼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이 문법, 문학, 비문학, 여기서 이제 독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휘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문법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는 이제 어휘의 체계와 양상 봤다면 이번에는 품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보통 중학교 1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2학기 이렇게 배우는 내용이고요. 문학에 있어서는 소설에서는 오정희의 소음공예라는 소설 한 작품, 그리고 시에서는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작품이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독서에 있어서는 우리 지난번에는 인문과 사회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과학과 기술 영역에서 과학에서는 머리카락, 그러니까 케라틴의 기능과 역할, 기술에서는 RFID의 작동 원리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휘에 있어서는 무슨 한자성어도 나왔고요. 유의어, 반의어 찾아내는 그런 문항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중학교 수준에서 자유롭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어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전반적인 난이도는요, 문법과 문학 그리고 독서가 조금 다른 편인데, 문법과 문학에 있어서는 중학교 내신 스타일,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독서 영역에 있어서는 수능 모의고사형,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 그렇게 출제를 해봤습니다. 문학 영역에서는 특히 주요 개념어들, 예를 들어서 소설에 있어서는 서술자가 뭔지, 또는 소설의 구조 분석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됐었고요. 또 시 영역에 있어서는 표현상의 특징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건지, 이런 문항들이었고요. 문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것도 있었고, 중간 난이도도 있었고, 또는 주어진 문장을 꼼꼼히 분석해야 되는 그런 조금 까다로운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독서에서는요, 체감 난이도랑 실제 난이도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감으로는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어요. 특히 과학과 기술이기 때문에 체감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문항 곧바로 들어가 보면 1번부터 보겠고요. 모든 30문항을 모두 해설하진 않을 거고,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만한 문항들을 영역별로 조금씩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의 1번은요, 보기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기역에 들어갈 말은 가방이라는 체언을 수식해야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관형사가 들어갈 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니은에서는요, 말랐다라는 용언을 꾸며야겠죠.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나무가 너무 말랐다, 몹시 말랐다.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건 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은 우리 합쳐서 수식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 기역은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준다, 당연히 맞는 선택지가 되겠고요. 2번 기역에는 새나 온갖, 그쵸, 관형사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3번 기역과 니은 모두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수식어는 그 상위 범주의 불변어에 속하니까 당연히 3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이 3번이라고 골라야겠고요. 4번, 5번 빨리 보면 4번 매우나 바짝 부사니까 들어갈 수 있고요. 5번 니은은 문장에서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당연히 부사에 대해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3번이라고 쉽게 여러분 고를 수가 있겠고요. 2번도 비슷한 문항입니다. 2번도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는데요. 2번이 사실 1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였죠. 근데 선택지가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은요, 아까 마찬가지로 학생을 꾸미고 있으니까 기역의 품사는 관형사, 체언을 꾸미고 있는 관형사가 되겠죠. 자, 니은은 나가라는 용언을 꾸미고 있으니까 얘는 부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관형사, 부사 묶어서 수식언이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택지 살펴보면요. 1번 기역과 니은은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수식어는 불변어에 속하니까 형태 변하지 않겠죠. 2번 기역과 니은은 다른 단어를 꾸며준다. 이 수식이라는 말이 꾸며준다는 말이니까 2번도 맞고요. 3번 기역은 주로 체언을 꾸며주며, 맞죠? 관형사는 체언 꾸며주며 조사가 붙을 수 없었습니다.
4번, 기억은 가끔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한다. 이거 어떻게 고쳐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기억이 아니라 부사가 가끔 문장 전체를 꾸며주니까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오히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고르면 되겠고, 5번, 니은은 같은 품사나 용언을 꾸며주고 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 자, 부사는 부사를 꾸밀 수도 있고요. 당연히 용언도 꾸미고요. 가끔 보조사가 붙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 장소에 빨리 도 이렇게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를 붙일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답은 4번으로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까지 봤고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3번은 근데 다만 똑같이 수식어, 즉 관형사와 부사에 대해서 묻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 문장 속에서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느냐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아까 계속 얘기한 수식어이고요. 수식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형사랑 부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관형사랑 부사랑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은 찾으면 돼요. 1번, 이 책을 꾸며주니까 관형사죠. 너무 어렵다 하니까 2개가 되겠죠. 2번, 그가 어느 날 나를 꾸며주고 있는 관형사고요. 갑자기 나타났다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죠. 2번도 2개를 골라야겠습니다. 3번, 꿈에 그리던 나의 집을 드디어 마련했다. 하나밖에 없죠. 드디어라는 부사 하나밖에 없는데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 그리더는 고르면 안 되죠. 그리더는 나의 집을 꾸미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리다에서 온 말이니까 용언, 즉 동사라고 파악을 해줘야겠죠. 4번, 나는 새 옷을 입고 여기 관형사 하나 있고요. 약속 장소에 빨리 갔다. 여기 부사 하나 있으니까 2개를 골라야겠죠. 5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생긋 웃는다. 그쵸, 여기 3개 보이죠? 한 사람, 수관형사, 뚜벅뚜벅, 의성어죠. 의성어는 무조건 또 부사니까 골라야겠고요. 생긋 웃는다 해서 웃는다를 꾸며주는 부사 고르면 여기는 3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인 문장은 답은 5번으로 고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문장 속에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셀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으로 고를 수 있겠고요. 이어서 4번은 넘어가고요. 4번이랑 5번 넘어가고 아마 6번 문제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이 여러분이 아마 품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주어진 문장의 품사를 잘 나눠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인데요. 자, 보기 문장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보기 문장을 일단 단어 단위로 잘라줘야겠죠. 자, 그녀는 예쁜 팔찌 한 개를 사서 친구에게 선물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될 건 한 개 당연히 나눠줘야 되고요. 그다음 선물했다는 흔히 이런 실수를 하든 선물했다 이렇게 쪼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하다 자체가 하나의 동사라고 여기서는 봐야 되기 때문에 선물했다는 하나의 단어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품사 따져보면요. 그녀는 당연히 그녀는 당연히 대명사죠. 그다음 느는 조사. 자, 예쁘다 조심해야 되는데 선생님 팔찌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형사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관형사는 아까 봤듯이 형태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쁘는 예쁘다에서 온 말이니까 무조건 용언으로 봐야겠고 예쁘다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라고 체크해야겠고요. 팔찌 명사. 자, 마찬가지로 하는 개를 꾸며주고 있는 수관형사가 되겠고요. 개는 우리가 몇 번 살펴봤듯이 명사 같지 않지만 앞에서 관형사의 수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의존 명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르는 조사겠죠. 사다 당연히 동사, 친구 명사, 에게 조사, 선물했다 당연히 동사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장을 보고 여기까지 쪼개야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보기에는 체언이 5개 사용되는지 세보면 되죠. 대명사, 명사, 또 명사, 이렇게 명사, 의존 명사 4개밖에 안 쓰였죠. 1번은 4개라고 고쳐줘야겠죠. 2번 예쁘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수식어이다? 아니다 됐죠. 수식하고 있을지라도 얘는 예쁘다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보기에는 관계어이 3개 사용되었다. 관계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조사겠죠. 조사 개수 세보면 하나, 둘, 3개니까 답은 3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죠. 4번 형태가 변하는 품사. 이거 어떤 특징이죠? 그렇죠. 용언의 특징이었죠. 그럼 용언이 2개 사용된지 골라보면 용언은 동사 그리고 형용사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동사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 2개가 아니라 이렇게 3개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겠죠. 순간 4번은 맞는 줄 알았습니다. 5번, 서건이는 보기에 수사가 1개 사용되었다. 자, 5번에서 묻고자 하는 건 숫자를 표시한다고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표시하는 게 보통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수사고 하나는 이렇게 수관형사가 있다 그랬죠. 근데 보통 띄어쓰기를 하고 뒤에 있는 의존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이러면 수관형사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5번도 정확히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법 문제 봤고요. 문법 문제에서 우리 4번, 5번은 아주 쉬웠어요. 4번, 5번은 누구나 품사의 개념을 모를지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앞에 1번, 2번, 3번은 종합적으로 수식어 물어보는 문제, 6번은 여러분이 실제로 문장을 품사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진위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6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 살펴보고요. 이어서는 문학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까요? 문학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부터 30번 뒤에 있는 문제인데 순서랑 상관없이 우리는 문학 문제부터 앞에 좀 풀어볼 건데요. 26번부터 30번에서는 청포도라는 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읽어보면요.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읽어가는 시절, 이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일단 내가 나왔으니까 시적 화자 나오셨고요. 그 다음 7월이라고 했으니까 계절적 배경, 청포도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이 시에서 좀 중요한 게 있다면, 사실 되게 추상적인 시지만 중요한 게 있다면 색채 대비를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청포도 청색깔, 또 여기 있죠? 푸른 바다도 청색깔, 흰 돛담배 이런 건 하얀 색깔이었죠. 그 뒤에 와서 보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했으니까 손님을 뭔가 기다리고 있고 바라고 있나 봐요. 근데 그 손님은 청포를 입고 온다 그랬으니까 청포도 푸른 색깔. 근데 내가 그를 맞아서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고 은쟁반에 모시수건 마련해 두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헌신적인 태도 또는 아주 간절한 기다림,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에서 바라고자 하는 의미가 평화로운 세계 또는 이상적인 세계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이 시가 창작된 일제강점기, 심지어 일제강점기 말기라 그랬죠.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 바라는 손님이 무슨 조국에 대한 독립, 광복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뒤에 이어서 색채 이미지 어떤 게 또 나왔었냐면요. 은쟁반 그리고 모시수건 이런 게 또 하얀색 이미지로 나왔죠. 그래서 이 시는 하얀색과 푸른색 이미지를 선명하게 대비함으로써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시적 주제를 굉장히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시였고요. 뒤에 이어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2문제 정도 꼽아봤는데요. 시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잠깐 살펴보고 싶은 건 아까 얘기했듯이 당신들이 개념어를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 26번이랑 27번 2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 첫 번째, 일상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일상적인 용어 맞을 수도 있고요. 일상적인 용어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대부분 여기서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현실감을 높이고 있진 않아요. 무슨 여기 나왔다시피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온다? 이게 일상적인 사태 또는 현실적인 사태는 아니겠죠. 두 번째, 비슷한 구절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당연히 틀렸죠. 이 시에서는 비슷한 구절 반복된 거 없었습니다. 3번, 역설적인 표현 당연히 들어본 적 없고요. 뒤에는 맞았어요.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은 맞는데 역설적인 표현이 이 시에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4번 아까 얘기했죠. 색채감이 드러난 시여. 아까 푸른색과 흰색의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어떤 표현성의 특징이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은요. 다양한 심상을 사용해서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대부분의 시에는 맞는 표현인데요. 이 시에서 틀린 바는 다양한 심상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아까 읽어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시의 주된 심상은 시각적 심상입니다. 나머지 무슨 촉각적, 후각적, 공감각적 이런 게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좀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운율을 형성하는 기제라든지 역설이라는 말이 뭔지, 또는 색채감이 드러난 시어, 또는 심상, 이런 기본적인 개념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으로 고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27번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다만 다른 표현상의 특징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죠. 자, 1번부터 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푸른색과 하얀색의 색채 대비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당연히 맞겠죠. 2번,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거 대부분 모든 시에 맞는 말입니다. 모든 시들은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징적인 시어가 안 나오는 시 거의 없겠죠. 특히 교과서에 나오는 시들은. 3번, 사투리를 사용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고향의 이미지를 잘 전달하고 있다. 뒷부분은 맞을 수도 있어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고향 이미지. 근데 이 시에서 특별히 사투리, 지역 방언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니까 3번이 틀렸다고 답을 우리는 3번으로 고를 수 있겠죠. 4번, 뭐뭐렴 등의 존결어미를 이용해서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맞겠죠.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한북적서도 좋으련, 그리고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렇게 간절함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요. 5번 마지막 볼게요. 주저리 알알이 이런 것들 다 의태어였죠. 이런 부사어를 사용해서 풍요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이것도 쉽게 맞는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7번의 답은 쉽게 우리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아마 문학에서 한 문제 더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제 더 준비된 게 아마 30번입니다. 28번, 29번 넘어가 보고요. 30번 사실 쉬워요. 보기에 A, E 중에 이 시의 기억과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 이 시의 기억이 바로 손님이었습니다. 그럼 손님의 어떤 이 시 속에서 손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은 기다리는 대상이었어요. 당연히 누가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겠죠.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었는데 뭐 심지어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었고 뭔가 헌신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꼭 왔으면 좋겠다. 내가 두 손을 적셔도 좋다. 모시수관과 은쟁반을 마련해 두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쉽지만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이 그날이 바로 기다리는 대상이겠죠.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 삼각산은 북한산인데요. 산이 일어나서 춤추고 한강물이 뒤집혀서 용솟음 칠 만큼 중요하고 기다리고 있는 날이래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오면 내가 마치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 보신각에 있는 그 종이죠. 그 종을 머리로 들이받아서 내가 머리가 깨져 죽어도 어떻대요? 기뻐서 죽사오매. 바로 이게 아까 이 시에 나온 내가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 이런 것과 비슷한 그런 거겠죠. 물론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 훨씬 더 극단적이고 남성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이 시의 손님과 그리고 보기에서 가장 유사한 것을 찾으라 그러면 A를 골라야 되니까 답은 1번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토탈 3문제를 살펴보면서 264의 청포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체크해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독서인데요. 독서에서는 곧바로 설명에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기본적으로 독서에서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 혹은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정확히 뭔지 살펴볼게요. 이건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받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요. 거기서 고등학교 선택과목 독서 영역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그 능력들을 제시하고 있냐면 첫 번째, 글에 드러난 정보를 읽으래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당연한 얘기예요.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사실적인 내용을 파악하며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좀 내려와서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특히 중요한 건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를 파악해달래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이 무슨 비문학 지문 혹은 독서를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서 또는 목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모호한 점이 많은데 실제로는 제시된 정보를 읽어주세요. 이런 거고요. 그것도 쓸데없는 정보 말고요. 중요한 정보,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주제, 그리고 글은 모두 구조를 가지고 있죠. 특히 교과서나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글들은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조를 읽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타겟팅할 어떤 목표점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올해 그 수능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아주 친절하게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학습방법 안내라는 책자를 냈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왜 적어놨냐면요. 특히 과학기술 지문 같은 걸 읽을 때 아니 국어 시간에 이거 왜 읽어야 돼요? 또는 그럼 과학을 잘하는 친구가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실제로
수능 시험에서, 이 수능 시험의 플레임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요. 그 시험의 국어 영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은 대학에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수학에 필요한 국어 능력, 즉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올라가서 어떤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죠. 그럼 어문 계열 학생이든 사회과학 계열 학생이든 이학이든 공학이든 어쨌든 어떤 종류의 책을 읽을 텐데 그 책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이 잘 읽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게 목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글 속에는 아주 다량의 정보가 있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읽어달라. 물론 학생,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저학년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무엇보다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빨리 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고요. 블라블라 넘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학문 활동을 할 때 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휘력과 사실, 추론, 비판, 창의, 이런 사고 능력을 여러분에게 측정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지문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어에서 다양한 지문이 출제되죠. 작년 수능 시험 같은 경우도 해겔의 변증법 이런 게 나왔고요.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도대체 고등학교 교육과정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지문들이 많이 출제됐어요. 그럼 첫 번째,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을 다니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타 과목에서 나오는 내용만 일단 잘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두 번째, 혹시나 지문의 내용에서 교육과정 범위가 이탈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는데 전혀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뒤에 가면 오늘 읽어볼 지문이 케라틴과 관련된 내용인데, 케라틴 당연히 중학교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파마를 하는 과정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모르고 있는 정보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일부러 해서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말 길게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일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여기까지 읽었을 때 판단해야 될 내용은 케라틴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이 글의 화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뒤에 쭉쭉 이어나가면서 케라틴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케라틴은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과정이랑 연관되어 있는데, 무슨 과정이요? 자라나는 과정. 우리 몸에는 항상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오래된 세포를 바깥으로 밀어내죠. 그래서 때도 밀리고요, 손톱도 자라고요. 두피에서 자라는 새로운 세포로 인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오래된 세포는 오래된 세포가 응축되면서 케라틴으로 변한다.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새로운 세포가 죽은 세포를 밀어올리는 과정으로 자라난다.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정리해야 될 건 사실 딱 하나죠. 케라틴을 얘기할 거야. 그리고 케라틴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과정과 관련이 있어. 왜? 케라틴은 죽은 세포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문단은 항상 대단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2문단, 3문단 앞으로 읽어나갈 때 방향성을 알려주는 문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어서 2문단 읽겠습니다. 케라틴은,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말이 조금씩 나옵니다. 케라틴은 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대요. 시스틴은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이 황결합, 즉 SS 결합을 한 결과물이래요.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다시, 케라틴은 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고요. 이 시스틴은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이 황결합을 하고 있대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뜬금없이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머리카락이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황원자들의 결합, 즉 시스틴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 파마의 원리, 그럼 진짜 설명하고 싶은 거 나왔네요. 파마의 원리를 설명하고 싶대요. 파마약에는 이 원자들의 결합을 끊을 수 있는 수소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시스틴을 다시 시스테인 상태로 만들어 놓는데요. 이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봉에 감고 중화제라고 부르는 산화제를 바르면 이 수소 아까 어디 나왔죠? 그쵸? 여기 파마약에 원래 있었던 수소가 떨어져 나가서 시스테인이 다시 황결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봉의 모양대로
구부러진 머리카락이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몇 줄 속에서 파마의 원리를 설명했죠. 근데 그 파마의 원리에서 케라틴의 시스틴 이 구조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간단하죠. 반대로 환결압을 끄는 상태에서 머리를 편 모양으로 다시 환결압을 시키면 반대로 곱슬머리를 고든머리로도, 그러니까 뭐 그 매직 펌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은 다시 정리하면 파마의 원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뒤에 이 문단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또 자세히 볼게요. 3문단입니다. 곱슬머리와 고든머리의 차이도 환결압과 관련이 있다. 그럼 여기서는 곱슬머리와 고든머리 설명하겠네요. 곱슬머리는 SS 결합이 어긋나 있고 직모는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곱슬머리와 고든머리를 어떻게 하죠? 그냥 해요. 곱슬머리와 고든머리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차이는 머리카락에 뿌리가 숨어있는 모낭의 모양이랑도 관련이 있대요. 모낭의 모양이 동그라면, 동그라면 고든머리가 되고, 아까 여기 똑같이 체크했습니다. 눌려있을 경우 곱슬머리가 된대요. 다시 말해 곱슬머리는 처음부터 눌린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뒤틀려 나오기 때문에 모발이 구부러지는 거고, 실제로 고든머리와 곱슬머리의 단면을 살펴보면 고든머리는 원해, 곱슬머리는 타원형에 가깝다. 그럼 여기서는 사실 쉽죠? 곱슬머리와 고든머리의 차이가 이 SS 결합의 모양, 그리고 또 하나 모낭의 모양에 따라 결정된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건, 곱슬머리와 고든머리를 어떤 설명 방법으로 설명했죠? 그렇죠?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대조를 통해 설명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문단은 곱슬머리와 고든머리의 대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4문단입니다. 자, 염색 역시 파마와 마찬가지로 화학적 원리를 이용한다 했으니까, 자, 마지막 문단에서는 염색을 설명하겠네요. 모발은 겉껍질인 모표피, 그 안에 모피질, 머리카락을 심은 모수질로 구성되어 있다.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원통형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통형의 겉껍질이 바로 모표피가 되겠고요. 이 안에 뭔가 또 있는데, 이 노란색이 있는데 이게 모피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부에 이렇게 심이 있겠죠. 이 심을 바로 여기서는 모수질,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된 설명 방법은 뭐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분석이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겠죠. 자,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염류를 하면 암모니아를 통해서 모표피, 바깥에 있는 껍질을 쪼개야 된대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단계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이용해 쪼개진 모표피 사이로 모피질의 멜라닌 색소, 모피질, 여기에 멜라닌 색소가 있는데 이 멜라닌 색소를 파괴해서 본래의 머리카락 색을 지워줍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죠. 자, 그러면 멜라닌 색소가 파괴된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염료가 들어가서 이때부터 모발의 어디에? 또 케라틴의 염료 분자가 잡히면서 크기가 커진다 그랬습니다. 뒤에 이제 정답의 근거로 이게 나오거든요. 크기가 커진다. 마지막 그 결과 염료가 머리카락 밖으로 빠지기 어려워지면서 염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에서는 이제 이 전체에 대한 최종 정리죠. 즉, 우리는 케라틴의 화학적 구조를 이용해서 원하는 대로 머리카락의 모양과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전체 지문에 대해서 좀 리마인드를 해보면, 자,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1문단에서 아까 뭐 제시했다 그랬죠? 그쵸? 화재, 케라틴이라는 화재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2문단에서는 뭘 설명했어요? 파마의 원리를 설명했고요. 3문단에서는 머리카락이 곱슬머리랑 직모로 나뉘는 이유를 설명했고요. 마지막 4문단에서는 뭘 설명했죠? 그쵸? 염색을 설명했죠. 근데 중요한 거, 이 1, 2, 3, 4가 모두 뭐로 모아지냐면 케라틴이라는 화재로 모아지죠. 당연한 거죠. 모든 문단들은 다 서로끼리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이 속에 케라틴이라는 화재 또는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 지문은 잘못 구성되고 잘못 쓰인 지문이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아까 우리 독서 영역의 성취 기준 또는 수능시험에서 막 제시한 것들이 있었죠. 이게 얘기한 지문 속의 구조 또는 지문의 문단이 어떻게 짜여진 구조를 파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뭐 당연히 길고 어려운 지문은 아니니까 이렇게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어서 네 문제 빠르게 정리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표제와 부제, 즉 제목을 고르라는 건데 이건 너무나 쉽게 케라틴이 나온 3번으로 고를 수 있겠고요. 케라틴의 기능과 역할 당연히 나왔으니까 답은 어렵지 않게 3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인데요. 14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기에 A씨를 분석하라 그랬어요. 머리카락은 새로운 세포가 죽은 세포를 밀어올린다. 그리고 곱슬머리와 고든머리는 환결합과 관련 있고 그리고 모낭의 모양과도 관련이 있다. 아까 우리가 다 읽어본 거였죠? 그러면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 4번, 5번은 여러분이 다 쉽게 고를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답인 선택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5번 보세요. C로 볼 때 머리카락의 단면이 타원형에 가깝다면 고든머리가 된다 그랬나요? 아니죠. 우리가 아까 3문단 읽어봤을 때 고든머리가 아니라 이게 바로 곱슬머리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정리했다면 답은 5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문에 나와 있는 어떤 정보를 단순하게 잘 정리했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15번입니다. 윗글과 보기로 미루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자,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온다 그랬고요. 중학생들이 당연히 모르고 선생님도 심지어 당연히 모르고 있습니다. 난 국어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몰라요. 근데 이걸 왜 풀 수 있냐면 지문에서 이거 다 얘기했죠. 심지어 한글로. 이게 무슨 뭐 환결합이 중간에 수소 들어가서 끊어지고 다시 결합한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랑 비교할 수 있는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독서 영역에서 또는 이 독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어떤 목표입니다. 자, 이 하나하나의 가닥을 우리는 시스테인이라고 아까 있었어요. 이거 왜 알고 있냐고요? 지문을 설명해 줬잖아요. 그리고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의 가락이 묶인 걸 우리는 시스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파마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파마 과정에서 파마약이 뭘 가지고 있다 그랬냐면 수소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분명히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끊어졌죠. 그래서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으로 분리했습니다. 그 다음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된 다음에 마지막 3단계로 가서 보시면 갑자기 누가 사라졌죠? 그렇죠. H라고 하는 수소 원소가 사라져 버렸죠. 그럼 이것도 왜 하느냐? 아까 뭐라 그랬죠? 중화제라고 불리는 산화제가 SS 결합 떨어져 나간다. 중화제가 여기 들어오면 이거 다른 말로 아까 산화제라고 설명했고요. 이게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에서 3단계에서 거기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서 SS 결합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다시 돌아온 거죠. 왜요? 여기 결합 상태가 다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에 나온 정보와 이 그림을 단순히 비교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뒤에 또 이어서 나오는 선택지들 쭉 보면서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수소 성분이 들어있는 파마약을 사용해서 환결합 끊어냈을 것이다.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2번 1회 과정을 통해 머리카락은 시스틴이 아닌 시스테인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맞죠. 3번 2회 과정에서 구부러진 모양 만들었다도 맞고요. 4번 3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아 산화제 발랐다. 이거 중화제 맞겠죠. 마지막 5번 보세요. 3회 과정에서 다시 환결합을 끊어내면서 파마의 상태를 유지하겠다? 맞아요? 보세요. 3회 과정에서 환결합을 끊어냈어요? 아니죠. 끊어져 있던 게 다시 생겼다 그랬죠. 이게 끊어지면 머리카락 난리 나는 거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끊어냈다라는 말이 틀렸고 지문에도 환결합이 다시 이어진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답은 우리가 5번이라고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난이도랑 총평 얘기할 때 실제 체감 난이도랑 문제를 풀었을 때 난이도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그냥 지문의 정보를 잘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5번으로 고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16번입니다. 윗글과 관련해서 보기의 사례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보기는 염색의 사례죠. 그러면 뭐 보기 동희가 갈색으로 염색했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염색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럼 염색에 관련된 문제니까 1, 2, 3, 4문단 중에 4문단을 잘 분석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겠죠.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약품에는 갈색 염료도 있고 아까 암모니아와 과산화수소 당연히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암모니아가 먼저 모표피를 쪼갠다. 이것도 맨 첫 번째 과정에서 나왔으니까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과산화수소가 모피질의 멜라닌 색소를 파괴한 자리로 염료가 들어갔다 설명했죠? 맞죠? 4번 갈색 염료 분자가 모수질에 자리 잡으면서 크기가 줄어들겠군. 냅두고 5번 볼까요? 염료가 머리카락 안에 갇히게 되면서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바뀌었군. 야, 이건 앞에 지문 안 읽어도 맞는 거겠어요. 그럼 이거 4번 왜 틀렸을까요? 아까 분명히 지문에서 자리 잡으면서 크기가 커져서 이 염료 분자가 머리카락 밖으로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염색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문에 나온 대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줄어들었겠다. 이 말이 틀렸으니까 답은 4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서에서 RFID와 관련된 건 우리가 좀 어렵지 않아서 넘어갔는데요. 이 케라틴과 관련된 지문 읽어보고 그리고 그 지문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또 그 지문을 어떻게 분석하고 문제는 어떻게 풀어볼 건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문항 중에 뭐 안푼 문항도 있겠지만 이 정도 문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구주입의 중간고사 국어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